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천부경과 역학입니다. 저는 평생 주역하고 정역에 관심이 있다가 어쩌면 천부경하고는 한국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부경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것을 모를까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채찍질로서 천부경을 들여다봤는데 처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때로는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수수께끼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논문 발표되어가 있는데 뭐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마침 지금 현재 대한사랑 이사장이신 윤창열 대전대학 교수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아예 그러면 천부경과 정역사상으로 이렇게 한번 직선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3년 전에 천부경과 정역사상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한사랑에서 기회가 있어서 천부경과 하도낙서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올해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무와 무진번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무한으로 읽는 천부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천부경과 주역이라고 하지 않고 역학이라고 했습니다. 천부경과 주역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연관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과연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역학,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이 환역, 희역, 금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면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건 천부경의 원방각 문화라든가 천부경에 해박하지 않으면은 환역, 희역, 금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캐치를 해가지고 이왕에 할 거 환역, 희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이 한국인의 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엮었습니다. 저는 천부경을 공부를 할 때 항상 수학적 관점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객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천부경이 논문을 보면은 한 2,000편 정도가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슷하면서도 다 달라요. 그 비슷하면서 다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밑받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상의 좋은 해석도 있지만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가 해서 저는 수학적 관점에서 천부경을 접근하는 것이 제 임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천부경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천부경은 80일자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문헌학자들은 천부경을 쓸 때 82자 천부경도 있고 84자 천부경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81자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일적 식거하고 81자하고 또 그리고 천부경의 중앙이 6이라는데 저는 항상 포인트를 가지고 천부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적 식거에서는 천부경은 81자인데 그것은 9981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부경은 겉으로는 구수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고 그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질서로서는 십수가 전제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부경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역학에서 얘기하는 하도낙스와 긴밀한 연장선에서 수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했고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확신을 더 갖게 해준 것은 천부경의 81자의 중앙에 6자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6일까? 1, 2, 3, 4, 5, 6, 7, 8, 9 중에서도 왜 6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도낙서의 측면에서 보면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6이 중앙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부경을 항상 하도낙서의 관점에서 보고 또 그리고 구수와 십수의 관계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은 복기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 나중에 19세기 말에 정교팔계도의 그런 연장선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사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천부경과 역학, 환역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서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부경과 주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부분 오늘날 주요 학자들은 천부경을 이해를 할 때 천부경에서 주역을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주역적 관점에서 천부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럴 수밖에, 문헌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수학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결국 찬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에도 세 번째 천부경의 삼극과 주역의 천지인 삼재, 물론 주역에도 천지인 삼극이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삼극지도라는 말도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삼극과 천부경의 삼극은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천부경과 주역의 차이점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 천부경의 일적식과 하도낙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10까지 나가는데 천부경은 81자는 99, 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는 낙서의 그 전개 방식이고 십수는 하도의 전개 방식이라고 해서 저는 천부경은 하도낙서가 밑바탕 되어 있다라고 해서 동양 철학의 어떤 원형적 사유가 시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역과 희역과 금역, 여기에는 채원용방, 채방용원, 호채이 호역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천원지방과 본체와 작용은 어떤 상함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고요. 또 그리고 환역은 환단고기에 하면은 천원지방이라는 천문학과 윷도 28수로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천문학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과 그냥 순수 형이사항에서 말하는 채용의 철학이 어떻게 융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름대로 한번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한민족 사회의 원형은 무엇일까? 유교인가 불교인가 도교인가, 아니면 유불선 삼교의 융합인가? 만약 유불선 삼교가 외래에서 유입된 것이라면 한민족 사상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벌써 한 40년이 됐네요. 지도 교수님이 물론 정역을 전공하셨지만 최치원의 난낭 비서문을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고유사상은 유불선 삼교를 융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류도가 유불선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최치원이 대문장가라고 하는데 아마 주어와 수어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치원은 대문장가답게 풍류도에는 유불선 삼교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난낭비서문의 내용이죠. 천부경과 주역은 공통으로 천지인삼재에 기초합니다. 천지인삼재란 잘 아시다시피 하늘과 땅과 창조적 변화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우주 구성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주 인간을 포함한 대우주, 즉
천지인 삼재 역시 음양 이수로 움직인다는 것이 주역의 핵심이죠. 환단고기에는 주역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환역과 희역과 금역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굉장히 문헌적인 측면에서 곤란이 많이 겪었습니다. 환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역에서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희역은 뭐 복희 희자이기 때문에 복희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지만 희역 앞에 왜 환역이 있을까? 또 금역이란 또 무엇일까? 소도경전 번호를 지어는 이맥 선생이 살았을 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금역은 오늘날의 주역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부경과 주역의 연관성을 주로 삼배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곧 천부경에서 주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역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패러독시칼한 그런 모순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역, 희역, 금역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거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결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천부경은 잘 아시다시피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국시대로부터 전수된 인류 최초의 경전이죠. 천부경은 유불선의 근거로서 철학, 본체와 작용, 체원용방, 체방용원이라고 하는 본체와 체용론이라는 말은 본체와 작용의 합성어죠. 그리고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과 81자라는 것은 대수학의 지대한 공헌을 동양철학에 제공을 했고 수학에도 제공을 했고 심지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더 빨리 얘기된 것이 천원지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명의 발전에 영양분을 제공한 문서가 천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천부경은 하늘의 의지를 읽어낸 우주창조의 진화 원리를 밝힌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지리석에 보면 천부경은 가로 9글자, 세로 9글자로 이루어진 정방형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81자로 구성된 천부경은 81자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부경은 저는 수학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81자의 수를 통해 우주의 생성 과정과 상호관계를 밝힌 천부경은 우주의 수학원전, 우주창조의 수학의 원형틀이자 하느님이 내려주신 계시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를 구성하는 수학의 질서를 시공의 형식으로 형성한 상수학과 인간다운 삶에 지침을 내린 지혜의 가르침으로 관여하는 의리학이 학술계의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성균관대학에서는 상수학은 거의 100% 부정하고 도덕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의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상수와 의리의 학술적 근거로서 하도와 낙서를 중시하는 도서학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학을 중심으로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부경과 주역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역 이전에 천부경 자체에 내재된 수리철학을 중심으로 환역, 희역, 금역의 분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문헌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어떤 주역이나 희역이나 금역, 오늘날의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부경 자체, 환역 자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역의 실체를 통해서만이 한국학이 중국학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환단고기와 천부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부경의 주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역 설교전에 보면 설교전이라는 말은
말아설자, 걸개자, 복귀팔개, 문왕팔개의 어떤 근거를 해설하는 그런 것이 설교정이죠. 거기 보면 옛날에 성이 역을 지은 것은 장착 성명의 이체, 성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역은 어떤 도덕 형이사회적 관점에서 씌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도낙서라는 것이 배제가 되어 있죠. 하늘에 들을 세움은 음과 형이요, 땅에 도는 유와 강이요, 강이라는 뜻이고, 인간에 도는 인의라는 뜻이죠. 인의지. 그래서 여기 여섯 획으로 궤를 이루고 음양으로 나뉘어 유와 강을 차례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여기 여섯 위상으로 문장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대에다가 이를 곱해서 여섯 가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천부경에는 삼신일체의 사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천단고기를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병통이 있는데 모든 것을 수학이나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런 것 이전에 삼신일체 사유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사유는 환단고기 전체에 걸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환단고기 삼신오제번기, 여기에는 소도경전 본이라고 했는데요. 대한사랑 이사장님이신 이사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진짜 잘못됐습니다. 제의자라 삼신일체지위 섬을 올리고, 삼신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사학적인 그런 사변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삼한강경 본계도 삼신일체지 상존지 유법에라. 삼신일체의 어떤 상제께서 남겨진 법도이다. 그리고 도의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삼신일체, 물론 천부경에는 삼신일체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석삼근이라고 할 때 삼그, 그리고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는 삼신일체 사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부경은 상경, 중경, 하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작은 일시로서 시작하고 일시무실로 하고 마지막은 일종 무정일로 일시에서 일종을 마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중에서 하늘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은 땅이며 마지막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 2, 3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가치론적인 의미에서 1, 2, 3이냐, 아니면은 논리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상경은 천지인의 구성에 대한 보편성을 수의 질서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경은 우주가 천지인의 기틀을 갖춤과 동시에 시공으로 펼쳐지는 자연의 변화와 작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경은 인간의 자완성을 통해 천지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괴연은 진리를 표상하는 고유한 형식이죠. 64개 384요가 진리를 표상하는 고유한 형식입니다. 괴연은 천지와 인간을 연결시키는 최상의 호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64개 384의 어떤 필연적 관계를 통해서 삶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 삼재와 삼교의 공통점을 유쾌의 음력에서 파악했다라고 한다면은 천부경은 천지인을 삼재라고 호칭한 구체적인 수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은 물론 천지인이 있지만 저는 천지인보다도 오히려
삼국 중심으로 천부경을 보는 것이 더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삼재는 삼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에서 비롯된 무극의 조직구조, 즉 삼극의 역동적 움직임을 무의 삼위일체적 통일성에서 착륙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천부경은 무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천부경의 무를 영어로 번역할 때 nothingess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라고 하는 이슬루자에 갇히게 되면 시공의 그런 갇히게 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차원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부경의 무는 절대무가 아니라 nothingness가 아니라 존재하는 무이기 때문에 유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절대무라고 한다면은 절대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죠. 절대무에서 유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매스메티컬한 어떤 테러라고 하는 어떤 수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무를 번역할 때는 emptiness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번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무의 차는 저는 무보다는 무진본의 근본이다. 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듯이 이 세상을 수학적 패턴으로 존재하게 하는 최상의 원리인 동시에 만물의 변화와 생성을 가능케 하는 저는 인피니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천부경은 무와 텅 빈 상태로 존재하는 만물의 본성을 포함해 온갖 생명의 수수께끼를 전체 81자의 구성 안에서 품고 있는 무한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삼신일체의 논리가 투영된 삼국지도에서 말하는 삼국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일일까요? 무일까요? 저도 어떨 때는 일시무실, 일종무질이기 때문에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수의 근원은 1이지만 요즘 현대수에서는 마이너스도 있을 테고 무한수와 소수가 막 있고 하기 때문에 1만 가지고는 천부경을 해소하는 데는 훌륭할 철학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한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것이야말로 삼신일체 상제님의 그런 영혼성과 어떤 주제성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인피니트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보면은 하나의 조화견이 스스로 움직여 유형무형의 사물을 만들고 조화교와 치화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지닌 신이 되었다. 이 신은 곧 기요, 기는 비어 있으며 비어 있음은 곧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신은 증산도 사상의 세계는 이신사회로서 신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기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일태고요.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신사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도출될 수도 같이 동일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기가 자율운동하여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은 일기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원실의 세 가지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은 천지인 삼극의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으로 드러나므로 신이 곧 귀이며 그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삼형일체라는 것이다. 윤창열 대한사랑 이사장님의 책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천부경의 1접식과 하도낙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괴구성 근거를 천지인에서 찾습니다. 비록 김일부가 천부경을 읽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샅샅이
조사를 해봐도 천부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 또 그리고 민간에서 전해오는 얘기를 봐도 천부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는 문헌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양이수보다는 삼극의 뿌리를 두면서 정혁은 한민족 고유의 원형을 19세기 말에 복원한 걸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부도 한국 사람의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극과 음양어의 어행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표로 압축한 것이 곧 하도이죠. 하도가 우주 창조의 원리라면 낙서는 창조의 설계도에 따라 유형, 무형의 생명을 낳아 일궈내는 진화의 과정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 둘은 상호 소통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도와 낙서를 소통시켜주는 공통의 열쇠고리는 하도와 낙서의 중앙에 있는 환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중앙에 저는 주역하고 동양철학하고 정역이 다른 점은 하도의 중앙에 있는 남북에 검은 것이 5개씩 10개가 있고 중앙에 5가 있죠. 정역은 요 음양 외부에는 167384고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고요.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일태극, 오한극, 신무극입니다. 정역은 오한극, 신무극, 일태극의 그 내부 구조를 이게 들여다보고 밝힌 것이 정역 사상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따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정역의 특징은 율려조음양입니다. 그러니까 율려라고 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의 이 중앙에 있는 그 오의 또 내부 구조를 바꾼 것이 저는 율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율려조음양인데 율려가 음양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조미료 할 때 뭐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더 조율한다는 것은 낮이 밤으로 바뀌게 하고 낮이 밤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순환적인 조정이 아니라 율려가 음양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려가 그 금화교역을 일으키게 하는 실질적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려가 주체고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철학은 서양의 하이데거가 얘기했듯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존재자를 존재로 착각한 스스로는 존재를 밝혔다라고 빙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서도 존재자를 하이데거가 봤을 때는 존재자를 물건을 얘기했는데도 존재로 착각했다는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런 하이데거의 지적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의 상수역학 같은 경우는 신무극, 오한극, 일태극의 바깥에는 음양호행만을 얘기했던 어떤 속과 겉이 있다라고 할 때 피부와 속살을 얘기할 때 겉피부만을 얘기했고 속살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밀부는 정역사상은 음양의 속살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의 공통점은 오황극에 있고요. 오황극이 신무극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정산도 사상의 용어에서 판이 뒤바뀌게 하는 것이 오황극이 신무극으로 변신하는 사태가 후천개벽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낙서의 중앙에 있는 공통성, 그러니까 왼쪽에는 낙서는 음양이 기울어져 있어요. 뭐 수학적으로 보면 비대칭이고 하도는 16273845가 동서남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음양으로 보면은 낙서는 음양이 어긋나 있고 하도는 음양이 대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음정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음정양이 이루어지려면은 판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 판을 뒤바뀌게 하는 것은 곧 중앙에 있는 오황극의 내부 구조가 그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하도낙서를 중시하는 상수론자라는 하도외부를 장식하는 음양호의 변화에 드러나는 규칙성에 주목한 반면에 김일부는 이러한 기존의 하도낙서 연구 상수학을 부정하면 부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혁신적 사고를 통해 전통과의 계열별을 선언합니다. 하도의 외부보다는 내부에는 오황극, 신무구, 일태극을 정역의 존재론으로 격상시켰고 하도의 외부에 있는 음양 오행설은 생성 차원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동양 철학은 하도 외부에 있는 음양 오행론이 마치 존재로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일부의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독창적인 발상인데 이것이 과연 보편성을 떼려면은 앞으로 현대적인 해석이 더욱 가미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일부는 하도의 내부와 외부의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부와 외부의 상호교체, 겉과 속, 작용과 본체를 통해 역전을 통해 완수된다는 사실을 인류가 음양을 조정한다라는 노래로 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역사상은 윤려학이고 여태까지의 동양 철학은 음양학이었다는 얘기는 동양 철학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이겠습니다. 정역은 윤려학이라는 뜻이죠. 윤려가 규정자라고 한다면 음양은 피규정자이죠.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주어라고 한다면 음양은 수로에 해당됩니다. 인류가 주체라면 음양은 대상입니다. 그는 하도낙서의 중앙에 있는 배치된 율례의 맥동을 통해 생명과 시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일논리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동서남북 남북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동서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시간과 공간이 중앙에 일태극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1, 2, 3이고 동서로도 1, 2, 3이기 때문에 일삼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삼논리, 삼일논리가 한국에 반영되어 있고 또 천부경에도 석삼국 무진번이라고 할 때 그 석이 주어가 일이든 무든 변함없는 것은 삼일논리, 일삼논리라는 것은 이 환극의 이런 패턴 속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학의 고도로 떠오르는 테마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천부경은 하도낙서 구수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죠. 그래서 적분법이 천부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적이 있다라고 하면 분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의 미분법과 적분법이 됐을 때 1접시거라면 적분법이 있다라고 하면 미분법이 있는 것은 당연할 테고요. 그래서 1접시 갈 때 12 하도가 미분법이라고 한다면 낙서의 적은 적분법이라고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천부경은 수학적 관점에서도 한번 새롭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도의 논리가 순회 과정이라고 하면 낙서는 역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이것을 순이라고 하고 그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 순회 과정이고 또 그리고 사람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늘을 향해 머리를 이고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거슬린다는 것이 아니라 순에 대한 거슬림, 역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성이죠. 그래서 하도는 도생역성이고 낙서는 역생도성이라고 하는 순형 논리가 정역사상의 논리적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도는 19, 87, 65, 4, 3, 2를 걷고 낙서는 1, 2, 3, 4, 5, 6, 7, 8기를 걷습니다. 이것이 상호 교차에 를 가는데 이것이 바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소통이죠. 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항상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상대방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동일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차이를 통해서 동일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대세계 문제라고 합니다. 하도안학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는 통일에서 분열로, 낙서는 분열에서 통일로. 환역과 희역의 금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역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역학을 얘기합니다. 전혀 주역하는 사람들은 주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죠. 예전에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역의 근원은 춘보경과 윷놀이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역과 희역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경전의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환은 밝을 희자, 복희할 때 희자 있고요. 역은 옛적의 용자의 원글자이다. 용용자죠.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 권계에 보면 초에 참용물용, 2회에 혈룡제정, 3회에 군자, 종일건건, 4회에 혹약제연, 5회에 비룡자천, 상해 항용유해라고 할 때지 용의 원글자라고만 보더라도 환역과 희역은 주역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과연 그 연원적으로 어떤 것이 앞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환단교를 통해서 입증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역의 역사는 행정관의 업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환역의 이론은 하루에 12번씩 몸 색깔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 변신하는 신령한 용을 법도로 삼은 점에 있습니다. 환역의 핵심은 육해공을 뜻대로 넘나드는 용을 만물의 변화로 모델로 삼은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된 것이 주역의 권계의 잠룡물룡 권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까닭에 나중에 주역이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를 용으로 설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윷과 환역은 한면적의 소중한 자성입니다. 윷은 주역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이론이기 때문에 윷문화와 환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학이라 할 수 있죠. 주역에서는 육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역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환역이 차이 나는 것은 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역은 하도낙서 외에도 윷판의 구성 원리에 천문학과에서 포용한 종합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윷의 유래는 천하에서 거북이 윷판을 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을 주역하는 사람들은 황학이라고 하는데 환단고에서는 만주에는 송황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만주에서 유적지에서 홍산문화와도 연관돼서 보면은 천하인지 황하인지는 아마도 송황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윷놀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인 동시에 우주만물의 변화 원리를 탐색한 철학적인 성격을 띤 문화입니다. 28수라는 것이 천문 현상이기 때문에요. 윷놀이는 천문역법과 역학의 수리 철학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환역은 배달시대 복희가 창을했으며 희역은 동양 역학사의 원조로 추앙받는 복희 사상이 후대에 확대 심화된 형태로
정착한 역학으로 추정되며 금액은 소도경전 본의 저자인 이맥이 살던 때에 통용되던 역학을 명칭이라고 짐작합니다. 환당후기는 희역을 중심으로 희역 이전 환역, 희역 이후는 금역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소도경전 본원은 통해 복희, 문왕, 중국, 주공과 기자일으로 공자가 대상한 주역 이전의 역학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도경전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주역 이전의 역학은 마냥 복희로만 소금 많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주역은 복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하하고 있으나 환다거위는 복희 이전에 환역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학서는 새로 쓰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환역은 둥근하를 본체로 삼고 땅을 변화의 작용으로 하여 모습이 없는 것에서 우주 만물에 실상은 않은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희역은 땅의 변화를 본체로 삼아 하늘을 변화작용을 하여 모습 있는 것에서 천지 변화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실체이다. 지금의 역은 본체와 작용을 겸비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체, 호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체도되고 용도되고 이렇게 번역 이라고 하는 말이자를 그냥 접속사 영어로 and나 but으로 이렇게 번역하느냐 호를 뭔가 exchange한다, 바꾸다로 동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천원지방은 하늘이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문현상의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천원지방은 대수학보다는 기하학의 성격에 가깝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서양은 기하학이 발달하고 동양은 대수학이 발달하고 대수학보다도 어떤 산술이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천원지방서를 보면은 분명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벌써 기하학이죠. 오히려 서양보다도 일찍 기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과학적 관점에서 서양이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에 아마도 저도 중독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서양 수학자의 연원도 역학이 환역이 치초라 하는 것처럼 동서양 수학자의 연원도 새롭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천부경은 소도경전 번호는 천원지방을 본체와 작용으로 불려요. 환역은 체원용방, 희역은 체방용원으로 금역은 체원을 겸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역과 희역의 공통점은 체형 문제로 압축을 합니다. 본체와 작용. 그래서 환국의 역학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체형 문제는 몇천 년 지나서 1130년에서 1200년에 살았던 주자의 주자 철학의 체형론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그 원형은 환역의 체원용방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역은 천문학 체형론 유판의 3자가 융합되었습니다. 원방은 천문관측의 과학이며 그것을 수학으로 말하면 계약할 것입니다. 환역은 둥근 호를 본체로 삼고 네모의 사각형을 작용으로 삼았으며 희역은 사각형을 본체로 삼고 오늘 작용으로 삼았다. 마지막에 그럼 과연 본체와 작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데 여당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본체와 작용이 따라갈 때 본체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거 하게 되면은 현실을 좀 뭐랄까요 가볍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변차락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현실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공리공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 중심의 작용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본체와 작용은 사고 의거하여 존재한다. 본체 없는 작용 없고 작용 없는 본체도 없습니다.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본체도 있다. 본체는 작용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체와 작용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본체와 작용은 작용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작용은 본체에 근거해서 움직인다. 본체와 작용은 본체와 작용 합성어가 체형이죠. 그러니까 소도경전 본원에서는 체형론은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를 추적하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인가율을 넘어선 것이죠. 원인 결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뿌리는 정의체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미자는 리하여 지자는 상해라 체형 이론 현미무관이었습니다. 체와 본체는 하나의 몸뚱이고 드러난 것과 미묘한 것, 숨겨져 있는 것은 둘로 간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체온 정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본체는 추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필연적인 작용의 이치로서 작용과의 관계성을 성립한다. 이것이 체형이론입니다. 체형론에서 본체는 무엇이고 작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소도경전 본원은 양자 사이에 성립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국 철학의 특징이죠. 그 밑에 보면은 본체와 작용의 관계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곡 선생의 이런 논리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얼굴에 두 얼굴인 셈입니다. 인류의 절반은 남자이고 여자는 절반인 시 본체와 작용은 두 측면이 한꺼번에 고려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과 환역, 희역, 금역을 돋들어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바로 보는 한국역학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요. 잠시 우리는 보통 인가율을 아주 과학에서는 중시 여기는데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일본 사람의 시마다 겐지가 쓴 주제학과 양명이라는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철학에서는 앞서가고 있구나. 인가율에서는 결과는 원인을 앞설 수 없고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맞고 죽었지 피를 흘린 다음에 화살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원인을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도경전 본원은 체형일치, 체형이론, 본체가 곧 작용이요, 작용이 곧 본체라든가 작용은 본체의 작용이요, 작용은 본체의 작용이요, 본체는 작용의 본체라는 것으로 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역과 희역은 천원지방 본체와 작용을 이분법에 의한 과학과 철학을 융합하고 있으나 금역은 원방각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그것을 원방각의 원형을 우리는 천부경의 3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맺는 말로 맞겠습니다. 문명의 위대한 통찰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지식의 영은 천부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천부경과 수학을 관점으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수학과 수학은 천부경에 비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천부경 81자는 9981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하늘의 둥근 형태와 땅의 네모진 형태라고 하는 천원지방의 기하학과 천부경 전체 81자에서 숫자가 31개 사용되면서 대수학이 밑받침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는 세상과 문명을 여는 코드입니다. 우주는 숫자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공이 존재하는 한에서 수학의 포맷성은 누구든지 긍정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연은 보이는 패턴과 보이지 않는 수의 질서로 움직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천부경은 세상의 움직임을 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역은 갖추어진 질서와 드러난 패턴, 낙서, 본체의 영역과 작용의 구분을 그렸고 또한
하늘은 돌고 땅은 네버진 형태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때 본체와 장은 서로 한순간도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기억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따라서 소도경전 번호는 체형을 중심으로 환역과 희역과 금역의 연선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역에서 유래한 본체와 장의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한참 뒤 송대 철학의 체형론으로 변신해서 사변 철학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역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본체와 작용에 대한 분명과 통합을 통해 역사와 철학과 문명을 통찰하는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어 아직도 유효합니다. 역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천범인과 환역, 희역, 금역의 정신은 이웃나라 중국의 오랜 세월 동안 주역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 주도권을 넘겨줘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천부경의 핵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영혼 속에 깊이 잠들었다가 19세기 말에 동학에 이르러 정역으로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단국이 역주를 비롯해 천부경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대중화의 길로 나아가는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류 문화의 세계와 함께 한국학의 앞날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